안녕하세요. 저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다녔던 구청에서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환송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후련함과 함께 이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은영이에게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 부부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 그동안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영이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이커리 대표입니다. 아들 민준이 역시 IT 회사 팀장으로 성공했죠. 두 사람 모두 스마트하고 빠르고 모든 것을 효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삶의 속도였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는 것이 은영이에게는 늘 불만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숨 정도였지만 점점 그 한숨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예약 없이 무작정 갔다가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은영이가 태블릿 PC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예약 없이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쓰는 이 앱으로 미리 예약하시고 대기표도 받으세요. 제가 사용법 동영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저는 며느리가 가르쳐 준 대로 앱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증 절차와 수없이 튀어나오는 광고 팝업 때문에 도무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누를 때마다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은영이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는데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드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저희가 어머님 혼자 두기 불안하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서 제가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는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 그게 며느리 눈에 비친 제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주들은 매일 태블릿으로 온라인 학습을 하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팽이를 돌리는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려고 했죠. 손주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이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옛날 이야기는 흥미 위주라 교육적 효과가 없대요. 요즘 연구 결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팽이보다 로봇 코딩을 배워야죠. 시대가 다르잖아요. 제 말을 자르듯 던진 그 한마디에 손주들은 다시 태블릿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손주들의 교육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은행에서 겪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예금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익숙했던 창구는 없어지고 키오스크만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화면을 쓱쓱 넘기며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저는 한참을 버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다음 화면에서는 뭘 선택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짜증 섞인 한숨을 푹 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휴, 좀 빨리 안 되나.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제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민폐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들 민준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은영이 말이 맞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 변화에 둔감하세요? 배우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죠. 이러면 저희가 엄마 신경 쓰느라 피곤해요. 아들의 무책임하고 짜증 섞인 말투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기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살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은퇴 후 돌아온 것은 짐 취급과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멸시였습니다. 저는 제 삶의 보루였던 퇴직금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이 돈이 그래도 저를 이 집에서 지켜줄 마지막 방패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민준이가 그의 아내 은영이와 함께 저의 마지막 방패마저 거두어 갈 거라는 것을, 제가 곧 가장 비겁한 가족의 배신에 직면할 거라는 것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익숙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어야 할까요? 퇴직 후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은영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기계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지만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은영이는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식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층마다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삼시세끼 유기농 식단, 심지어 VR 체험실까지 갖춘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라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보태 민준이에게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민준이 부부가 대출을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제가 가진 모든 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보탠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은영이는 마치 보험 설명을 하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도 불안하고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어머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짜 속내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이 실버타운이 시설이 정말 좋아요. 저희가 어머님께 가장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어머님 나이 또래분들도 많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어머님께 딱 맞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어머님 퇴직금 잔액과 연금 일부를 합치면 이곳에 입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초기 입주 비용 중 일부도 지원해 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이 집이 내가 너희에게 마련해준 집인데 나를 쫓아내고 실버타운에 가라고? 어머님, 누가 쫓아낸다고 생각하세요?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걱정해서 드리는 최선의 제안이에요.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데요. 호텔 같은 시설에 간호사도 24시간 대기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저희가 회사 투자와 은영이 베이커리 확장을 위해 자금이 꼭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저희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던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이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내 엄마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게 효도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민준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고개도 들지 않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저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실버타운에서 같은 연배분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짐이 되는 것보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의 무책임하고 냉담한 대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좋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이 집에서 나갈게.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영이가 뒤늦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내일 같이 실버타운에 가보자니까요.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짐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것이 이렇게 차갑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외면한 가족이 보고 싶어. 당신은 언제까지 연락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으로 동네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파트 열쇠는 식탁 위에 조용히 놓고 나왔습니다. 떠나면서도 손이 떨려 열쇠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민준이 부부는 집을 내놓았나 봅니다. 며칠 후 짐을 정리하러 다시 갔을 때 아파트 거실에는 부동산 직원과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 어머님 방 그대로 놔뒀으니까 천천히 정리하세요. 마치 남의 일처럼 던진 그 말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방을 안내하느라 바쁜 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가 살았던 30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상장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제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은 감사패들, 근속 표창장들, 모두 짐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물건들을 정리할 때 구시대 유물 취급을 하며 함부로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면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아들 방 서랍을 정리하는데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쓴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노란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예요.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예요. 10살짜리 아들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때 순수했던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계약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랐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가격보다 많이 낮춰서라도 급하게 팔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를 내보내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나니 저에게 남은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저는 이 돈으로 혼자 작게 전셋집을 얻으려 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전세가가 워낙 비싸서 이 돈으로는 변변한 집 한 칸 얻기 힘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도 걱정되었고요. 결국 저는 보증금이 저렴하고 월세가 비싼 변두리의 작은 원룸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완전히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엄마 이사 나간다.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이사 잘하세요. 나중에 은영이랑 같이 꼭 찾아뵐게요. 나중에.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은 언제일까요?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나중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다든 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가 구한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작은 창문 하나 달린 3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좁은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방과 2억 원, 남짓한 돈,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민준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엄마 여기 있어 보러 와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붙들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 스팸 전화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전화벨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간 후 저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만난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원룸 생활은 생각보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풍경, 벽 너머로 들리는 이웃들의 생활 소음,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은영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간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이사 잘했니? 새 집은 괜찮니?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구나. 전화 한 통만 해줘. 이번에도 읽음만 떴습니다. 저는 매일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 공원을 전전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함께 왔는데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우고 밤에는 온갖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당뇨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요. 저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란 말입니까?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당뇨로 인한 저혈당 증세였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걷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재빨리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눈을 떠보니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훤칠한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하지만 오래된 느낌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금방 나아질 겁니다. 저는 황급히 그에게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팔을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 가게가 바로 여기니까 잠시 쉬다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그분은 저를 부축해 근처의 낡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간판에는 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왠지 정겨워 보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혈당이 떨어지셨나 봐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쿠키도 함께 내왔습니다. 제가 여기 쉼터 카페 주인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어요. 혹시 어르신도 이 동네 사세요? 지성 씨는 저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국화차를 마시고 쿠키를 몇 개 먹으니 조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차값은 얼마죠?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지성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드세요. 여기는 동네 쉼터 같은 곳이에요. 힘든 분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죠. 지성 씨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매일 공원에 계신 분 아니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자주 뵙는데요. 언제나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신가요? 그 다정한 물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청년이 저를 걱정해주다니.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외면, 집을 잃은 이야기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성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는 저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안 했죠. 바쁘다는 핑계로요. 지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는 말은 정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쉼터를 열었어요.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대하고 싶어서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머니를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쉼터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성 씨는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호칭이 저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제 친아들도 피하는 이 엄마를 낯선 청년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가 가져온 책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구청 공무원 하셨다니 책 정리하시는 것도 잘하시겠네요. 여기 책이 정말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이었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일당도 드릴게요. 아니야, 지성아.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심심한데 일거리가 생기면 좋지. 그래도 어머니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짐 취급받고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낡은 카페의 온기와 지성 씨의 따뜻한 배려가 제 얼어붙었던 삶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 외로운 세상에서 잠시 기댈 수 있는 진짜 쉼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나를 외면했던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쉼터 카페에서 저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성 씨와 함께 책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도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성 씨는 제가 디지털 기기에 서툰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틈틈이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배워두면 정말 편해요. 은행 업무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며느리에게는 구시대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성 씨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제가 실수로 엉뚱한 버튼을 눌러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시 해보면 돼요. 어머니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시네요. 벌써 이만큼 하셨잖아요. 그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지성 씨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아들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집을 잃었던 비참한 순간들까지 지성 씨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자 그는 직접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쓴 쿠키, 통곡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런 낡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다려입던 고급 정장 대신 구겨진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수심이 가득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너, 여기서 일해. 너는 여기 웬일이야? 내가 이런 동네까지 올 일이 없잖아. 민준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낡은 카페의 모습을, 앞치마를 두른 저를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아니,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세요? 은영이가 알면 얼마나 난처해 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데서.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은영이의 체면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체면? 내가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게 뭐가 창피한 건데? 그때 안쪽에서 지성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지성 씨는 민준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지성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날카롭게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분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성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민준이는 불편한 표호로 지성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가요. 내가 은영이한테 말해서 다시 집에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아내의 눈치가 아니라 내 엄마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지. 너는 3달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안 했어. 민준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은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때문에 회사 생활도 힘들어졌다고, 동료들한테 마마보이라고 놀림받는다고요. 은영이가 저한테 당신 엄마도 짐인데 당신도 똑같다고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했습니다. 제 아픔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게. 이제 그만 가거라. 저는 뒤돌아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성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성아. 이제는 익숙해.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젠 낯설어. 그냥 남처럼 느껴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준이에게 곧 닥쳐올 파국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가 무릎 꿇고 돈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민준이가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성 씨와 카페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은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성공한 베이커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늘 입고 다니던 명품 옷 대신 평범하고 구겨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은영이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은영이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은영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어머님, 저희가 망했어요. 베이커리 문 닫았습니다. 민준 씨도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구조조정 때문에요.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들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은영이는 계속 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커리가 급격한 투자 실패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도가 났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지점을 너무 많이 냈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재료비도 폭등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어요. 은영이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도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사 갔던 새 아파트도 차도 모두 넘어갈 거예요. 대출금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민준이는 괜찮니? 저는 아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버렸어도 제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술에 절어 살아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저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저를 원망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염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은영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을 짐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다 저희 욕심 때문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영이는 이마를 바닥에 찌을 듯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께 남은 돈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때 집 팔고 남은 돈, 그 돈 잠깐만 빌려주세요. 저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2배로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님.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쫓아냈던 성공한 며느리가,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에게 무릎 꿇고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성 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와 은영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돈은 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이 돈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너진 아들 부부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그래도 아들 부부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가 공존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다든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은영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일어나. 나한테 무릎 꿇지 마. 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제 말에 은영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신 나한테 진심을 다오. 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거, 나를 짐 취급했던 거,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를 진심으로 사죄해. 돈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아, 너는 나를 디지털도 모르는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겼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고 상처받으면 아파.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나한테 보였던 차가운 눈빛들,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는지 아니? 은영이는 제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 눈물은 돈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한 존재,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은영이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젊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을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어머님의 사랑을요. 그 순간 저는 용서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한때 매끈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민준이에게 가야 해. 내 남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가자. 저는 은영이의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은영이와 함께 민준이가 숨어 지내는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잿더리,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 민준이는 더러운 옷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단정했던 아들이, 성공한 IT 팀장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민준이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돈 없어. 나한테 돈 달라고 왔지? 나도 없어. 다 날렸어. 다 망했다고.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영이가 다 이야기해줬어.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니?
엄마한테 왜 연락 안 했어? 민준이는 저를 밀쳤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은영이가 나를 더 무시한다고.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처럼 구시대적으로 살지 말라고 나를 깎아내렸다고. 당신도 당신 엄마처럼 무능하다고 비웃었어. 나한테 집만 주고 간 주제에 이제 와서 뭘 도와주려고. 아들의 거친 말에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은영이가 급하게 달려와 민준이를 말렸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어머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은영이가 그 자리에서 민준이에게 자신이 카페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는 것. 민준이는 그제야 술이 조금 깬 듯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나 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엄마를 만들어주지 못했어.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올 집을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아직도 여기 있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망했든 성공했든 엄마는 내 엄마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아들입니다.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한테 엄마를 맡겨놓고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돈과 연금을 계산했지, 엄마의 마음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야말로 짐이에요. 엄마한테, 은영이한테, 모두에게 짐이에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다 괜찮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 너희가 이렇게 다시 엄마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가 원한 건 너희의 성공이 아니었어. 그냥 엄마를 엄마로 대해주는 거였어. 저는 민준이와 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은영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돈 중 절반을 너희에게 줄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게 아니야. 당장 너희가 살 집과 민준이가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써. 그리고 남은 절반은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둘게. 너희가 이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엄마는 이 돈을 잃어도 괜찮아. 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를 위해 하는 거야. 엄마는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그게 엄마한테는 돈보다 중요해. 민준이는 제 발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엄마에게 갚을게요. 이제 다시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실게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를 엄마로 생각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가끔 전화하고, 가끔 밥 먹고, 엄마 이야기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지성 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쉼터 카페에서 지성이라는 좋은 아들을 만났어. 그 친구가 엄마를 잘 챙겨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부담 갖지 말고.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어머님 카페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게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용서란 상처를 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 후 6개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작은 투룸 월세방을 얻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민준이는 자신의 IT 경력을 살려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민준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영이는 큰 베이커리 대신 작은 규모의 홈베이킹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쳤죠.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은영이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쉼터 카페 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서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은영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의 성공이 아니라 저희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빌린 돈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걸 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이제 너희가 다시 일어섰으니 됐어.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가장 큰 변화는 쉼터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지성 씨는 저에게 정식으로 공동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카페를 함께 키워요.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는 정숙희의 힐링 북카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층은 따뜻한 북카페로 꾸몄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공간. 2층은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이야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 씨는 저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은 물론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주들한테 영상 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디지털 소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손주들에게 영상 통화도 걸고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던 제가 이제는 지혜의 할머니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정숙희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고민 상담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지성 씨는 제게 진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 부쳐왔어요. 같이 저녁 드셔요. 지성아, 내가 이러면 엄마가 너무 미안하잖아.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더 행복해요. 진짜예요. 저는 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는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네 가족이 카페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성 씨, 저 민준이, 은영이. 지성 씨가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은영이는 직접 구운 빵을 가져왔고, 민준이는 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성 씨가 포도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건배를 하죠. 지성 씨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만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하여. 민준이와 은영이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주신 지성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지성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렸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지성이라는 청년,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이들이 바로 저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대 후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지성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찾게 되더라.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냥 진심이더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엄마 곁에 있는 게 제일 큰 성공이에요. 은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잃었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요. 따뜻한 햇살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카페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용서로 다시 맺어진 가족.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